6개월 안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것인가?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내용일 거예요. 공부가 무엇인지부터 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동기부여가 안 돼 있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의 의지가 제일 핵심이에요. 근데 의지만 가지고는 또 공부가 안 되죠. 막 책상에 우리 하루에 10시간 앉아 있는데 성적은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와 역량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고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공부는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예요.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 그래서 아이들이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은 영상 매체보다는 교과서죠. 대학 입시니까. 교과서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내 두뇌로 옮겨와서 저장하고 기억하는 걸 공부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읽고 내 두뇌로 옮겨와야 되는데 옮기는 도구가 뭘까요? 그걸 우리는 독해력이라고 부릅니다. 문해력은 독해력보다 좀 하위 개념이에요. 독해력이 조금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을 읽는 순간 그 글의 내용이 내 것으로 정리될 수 있느냐, 이게 독해력입니다. 자, 옮겨왔다.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과목의 구분이 생깁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서술기억과 절차기억으로 나누어집니다. 서술기억 과목은 뭐냐면 그냥 단순 지식이에요. 안다. 그래서 이 서술기억 과목들은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암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해는 뒷전이고 급하니까 암기만 해요. 대표적인 과목들이 이렇습니다. 과학, 사회, 역사, 문법 이런 것들은 우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암기를 해야 자기 있게 됩니다. 암기만 드립다 하니까 중학교 과정에서는 분량이 적으니까 통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이게 망가지는 거죠. 절차기억은 이해하고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습득을 해야 됩니다.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되죠. 대표적인 과목이 국어 독해, 영어 독해, 수학입니다.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 혹시 운전하실 수 있으시죠?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내가 그냥 가까운 데 걸어 다닌다고 운동 삼아 운전을 안 했어요. 내년에 1년 뒤에 운전을 다시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수영을 한 3, 4년 쉬었다가 수영장 가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하다가 할 수 있죠. 스키 몇 년 못 탔지만 가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또 할 수 있죠. 스키도 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절차기억입니다. 근데 이 절차기억을 기억의 과목들을 아이들이 암기 과목처럼 문제풀이를 외우고 유형을 익히는 걸로 그냥 끝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는 알아요. 시험 시간에는 못 푸는 거죠. 자기 걸로 습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술기억은 예를 들어서 역사책을 보는데 우리가 역사를 너무 못해. 이 아이가 독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읽고 자기 걸로 이해하고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10페이지 시험 범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10시간을 해도 못 끝내요. 독해력이 안 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옆에서 선생님이 혹은 엄마 아빠가 야, 이거는 이런 거야 하고 쉽게 설명해 주면 1시간만 해도 끝나죠. 알아들으면 이해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에, 역량이 안 되는 경우는 이거는 계속 붙들고 있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의 역할보다는 본인의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과목 공부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걸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역량이라고 하는 거죠.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올드스터디에는 이 독해력을 체크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텍슈얼 퀘션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지가 이겁니다. 30분 동안에 이 아이의 두뇌가 전도엽의 모양을 완전히 캐치해내는 거죠. 처음에 있는 이 두 개, 정확도와 독해 속도는 이 아이의 공부 역량 자체가 미래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 분당 속도의 기준은 뭐냐면요. 수능 국어는 45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돼요. 45문제.
근데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 지문들이 10개 이상 나옵니다. 45문제인데 어떤 문제는 문법 같은 문제는 문제가 짧아요. 근데 비문학 문제나 독서 문제는 지문 자체가 길어요. 질문 자체가. 그 다음 보기도 길어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풀고 마킹하는 것까지 1분이라고 하면 45분이 문제 푸는 데 들어갑니다. 그럼 35분을 가지고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총 글자 수가 27,000자 안팎입니다. 따라서 1분에 900자 이상을 읽어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는 거죠. 다 읽고. 모르긴 해도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국어 문제를 풀 때, 수능 국어 문제 풀 때 시간이 모자라는 아이들이 거의 90% 이상일 겁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읽어요, 지문을. 지문 하나 밑에 한 3문제부터 있거든요. 그러면 한 8점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찍는 거야. 찍어서 맞으면 다행인데 찍는 건 틀렸다고 치고 그러면 8점이 날아가면 등급이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원 그래프는 얘네를 외에 어휘력, 워킹 메모리 폭, 추론 능력을 3가지 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설문조사했던 요 2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공부 그릇으로 표시했습니다. 저 공부 그릇의 크기가 아이들의 역량의 크기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이 공부 그릇의 크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지금 우리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제가 지금 정보를 막 전달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한 30명이 한 반이다. 제가 수학 오늘 2차 함수를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나갔던 여러 가지 정보가 한 100개 된다. 근데 이 그릇이 이 정도로 큰 아이들은 그 100개를 거의 다 자기 걸로 소화해요. 근데 그 반에서 한 7등급, 8등급 정도 되는 애들은 거의 소주잔 같은 걸로 이렇게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그리고 더 우울한 건 그 옆에 꼴등하는 친구는 티스푼 들고 있는 거예요. 티스푼. 이게 정보가 떠지지가 않아요. 들어도 지나가는 거죠. 역량의 역할은 그런 역할입니다. 역량이 키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해도 답이 없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의지와 역량이 병행돼야 아이의 성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의 역량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자, 실제로 이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독해정확도 80에 1000자 정도 읽는 친구. 이 1000자의 속도를 믿을 것인가는 나머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 친구는 일단 독해 습관의 문제가 좀 5가지나 있고요. 효율성은 본인 스스로 의식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어릴 때부터 독서도 많이 했고 제가 처음에 설명 시작할 때 말했던 8년간 저희 학원을 다녔던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수학만 듣다가 고등학교 요 시점에 예비고1 100일반에 들어와서 한연고 배정받고 전교 1등으로 서울대 간 친구의 사례입니다. 그럼 서울대를 가는 아이들의 역량이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광문고 여학생이고요. 제가 이 친구한테 붙여준 별명은 잠수함입니다. 가끔 안 나타나요, 학원에. 굉장히 게으르고 하지만 역량은 아주 우수한 아이. 첫 번째 대학 입시에서는 건국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했죠. 그때 이제 아차한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해가지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간 친구입니다. 이 역량은 더 커졌겠죠, 그 뒤에. 이거는 이제 2학년 때 체크한 거니까. 자, 중위권에 해당이 되는 두 친구의 사례입니다. 이 두 친구는 보면 60이나 70 정도가 굉장히 애매한 중위권이긴 한데 속도도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 공부 그릇은 이 친구가 훨씬 적죠. 이 친구는 그나마 좀 탄탄해 보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결과도 비슷하게 났습니다. 이 친구는 인서울 하지 못했습니다. 재수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갔고요. 이 친구는 인서울에 한 번만에 성공했습니다. 자, 하위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그리고 다시 상위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좀 더 정확하게 와닿을 겁니다. 굉장히 열악하죠. 숫자가 낮아졌고 뭔가 복잡해 보입니다. 엄청 빨리 잘 읽는 친구예요. 근데 공부는 얘가 제일 못해요. 왜냐하면 1881자를 한자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의 역량으로는 불가능한 미션이거든요. 얘는 글을 안 읽습니다. 그냥 찍은 거예요. 그냥 찍었죠. 얘가 만약에 이게 의미가 있으면 얘가 100이면 얘는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의 수준이 1000자, 2000자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빠르게만 읽지만 정확도는 하나도 없어요. 얘는 공부가 안 되는 아이예요. 역량 자체도 워낙에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엄청 느리게 읽잖아요.
그럼 이 느리게 읽는 게 예를 들어서 이미 읽은 고설 이렇게 느리게 읽는 게 아니에요. 얘는 한 3번에서 4번을 그 지문을 계속 본 거예요. 읽었다가 풀라고 하다가 읽었다가 풀라고 하다가 읽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느린 거지 천천히 읽어서 느린 게 아니에요. 저 친구도 얘는 한 5번 봤을걸요. 역량도 부족하죠. 성실하긴 하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성실하다. 욕심이 있다. 잘하고 싶어 한다. 이거 하나에 있어요. 나머지는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걸 버텨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번에도 비슷한 아이들입니다. 이 중에서 이 친구 엄청나죠? 이건 뭐 공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춘기라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얘는 튕겨나가거나 아니면 성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잘 버티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성공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최근에 만났던, 불과 한 달 전에 만났던 친구입니다. 이게 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나눈 영상에서 빼면 되겠죠. 이 동네 학교 학생이고 수시 컨설팅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6장을 일단 다른 상담을 받고 가져왔는데 그냥 이렇게 지방의 밑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대학을 상담받으려고 온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일단 뭐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는 마음이 다 녹아져 있는 거죠. 포기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합격할 만한 데를 쓰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잘 몰라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지금부터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볼래? 너 여기 이 대학은 너 나중에 수능에 그냥 웬만큼 시험 보고 원서 쓰면 처음에 합격 안 해도 나중에 추가 합격에서 합격이 돼. 작년, 재작년에 가장 큰 입시의 변화는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2가지만 설명했죠. 예비고 5일이니까. 원래 대학 입시는 수시 모집, 정시 모집, 그리고 추가 모집이 또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모든 대학의 학생을 다 못 뽑아요. 대학에서 자리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년 2월 말 일주일 동안에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든 대학이 횟수에 제한 없이 학생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걸 추가 모집이라고 그래요. 그 인원이 작년, 재작년 엄청 늘었어요. 즉 대학은 미달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온 그 대학들은 갈 수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거 써서 만약 수시 합격을 했다. 그럼 뭐 하겠어요? 공부 안 하고 놀겠죠. 그런데 그 대학을 가면 얘가 다니는 학교 라인으로 본다면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럼 이제 재수할 거란 말이죠. 근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또 바닥에서도 재수한다는 것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도전을 한 거죠. 한번 해보자. 2달만이라도 열심히 해보고 그러고 나서 대학을 정하고 그 대학에서 네가 재수하고 싶으면 반수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걔가 가지고 온 대학 중에 제일 높은 대학을 제 밑에 깔고 그 위로 대학을 썼어요. 6장. 다 논술입니다. 재밌는 건요. 그럼 이 친구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년 내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등급 말하면 다 5등급, 6등급, 7등급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걸어다니는 아이들 중에 가장 일반적인 아이들보다도 약간 낮은 그런 등급이에요. 고3인데. 그래서 얘한테는 교과 공부를 일단 한 달 동안에 많이 안 시켰어요. 독해력 훈련을 먼저 부탁 했습니다. 매일 영어, 수학, 영어, 국어, 독해력 훈련. 수학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리부터. 아이가 정말 성실하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지난 10월달 모의고사, 딱 한 달 만에 10월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나름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참 웃겨요. 제가 볼 때는 잘했는데 자기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다 포기했다가 얘가 한 달 동안에 보여준 모습이 너무 놀라운 거죠. 이건 대학을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걸로 만족한다.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해법은 이 역량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학원 다니고 가외하고 난리부르스를 치니까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든 거예요. 재미도 없고 공부도 안 되고 앉아는 있지만 자기께 전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막혀있는 부분을 지금 털어주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천대 논술을 썼고요. 서경대 논술을 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작년 기출문제를 얘는 공부를 하나도 안 된 상태인데도 작년 기출문제를 풀려줬어요. 50% 이상의 정답률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가천대, 서경대, 인서울의 마지노선이거든요. 이 대학들이 보는 논술이 그냥 국어 수학만 봐요. 근데 그게 독해만 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물론 수학은 계산 능력이 필요하겠죠. 공부하는 기준을 다시 잡아주니까 아이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한 달 채 안 남았지만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얘는 이제 아직 미래 이야기, 미래의 이제 발전 가능성이고 발전이 된 아이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온 초등학교 5학년, 지금은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정확도 30에 속도는 725자. 역량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왜 30밖에 안 나왔을까? 얘는 사고가 약간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TQ 테스트가 끝나고 이 역량을 키우는 훈련이 독해력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해력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시간마다 울고 있어요, 얘가. 그 우는 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집어던지고 성질 내는 거예요. 옆에 선생님들이 가면 또 잠잠하게 아니요, 제가 할게요. 그것도 가만두면 또 혼자 성질 내고 울고. 왜냐하면 털리는 거야. 왜 안 맞냐고 이게. 자기 생각하고 왜 안 맞냐고. 자기는 정답이라고 체크했는데 자꾸 오답이 되니까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훈련이 지겨운 게 뭔지 아시죠? 같은 걸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틀리면 지문이 다시 사라지고 틀리니까 텍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보는 훈련에서는 얘가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니까 이게 지겨운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걸 울면서도 잘 버텼어요. 그리고 작년 정확하게 6개월 뒤에 중학교 과정 레벨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건 초등 레벨 테스트고요. 중학 레벨 테스트를 했어요. 6학년인데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면 고등학교를 갔을 때 5등급, 6등급이라고 봐요. 이 상태면 2, 3등급 이상이에요. 계속 발전하겠죠? 이사 온 친구예요. 멀리에서. 강동구로.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레벨 테스트를 했어요. 이 친구도 울지는 않았어요. 엄청 성실하게. 다른 아이들은 다 집에 가는데도 남아서 계속 하고 있어요. 온라인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전 정말 이 친구를 대단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표정 관리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얘가 힘들 텐데 근데 힘들다는 표정을 전혀 안 내고 그냥 우직하게 하고 있는 거죠. 지는 속이 문드러졌겠지만.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끄고 야 오늘은 그냥 가자. 다음에 더 하자. 이렇게 한 게 여러 날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2년 뒤에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미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아직은 최상위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 빛이 날 거예요. 자, 이 친구도 초등학교 6학년 3월 달에 왔어요. 3월 달에 왔는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역량은 딱 중위권입니다. 이 정도면 한 4등급, 잘하면 3등급 이 정도 되죠. 이대로 이 역량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는 고등학교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성실한 여학생이에요. 그리고 딱 부러지는 면도 있고 상당히 발전했죠. 너무 빨리 넘어갔습니다. 평균 97, 8? 중학교 2, 3학년 평균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친구의 미래는 1년 뒤의 모습은 제가 1년 뒤가 아니라 6개월 뒤의 모습은 제가 조금 이따 다른 아이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재작년 12월입니다. 이 친구는 상위권에 속하긴 하는데 아주 최상위권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수학과 독해력 훈련을 같이 병행을 했고 작년에는 이렇게 퍼펙트한 그래서 올해 한영고 1학기 중간고사 전교 2등 이 정도면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3명의 상위권 여학생들의 스토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두 친구는 현재 고3이고요. 이 친구는 6개 학종을 썼습니다. 고대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가 6개월 후에 좀 전에 했던 그 중3학 여학생의 미래입니다. 명일여고 1학기 종합 전교 1등.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도 아마 전교 1등 한 것 같습니다. 역량이 이 정도 되면 적어도 정확도 80 이상의 속도가 7, 800제 이상이 되면 최상의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성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성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자, 비슷한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자, 처음에 그 테스트 결과에 딱 떴던 친구예요. 현재 중학교 1학년.
사춘기가 아주 심했죠. 그래서 성질도 많이 내고, 자기는 수학 배우는 줄 알고 학원에 왔는데 왜 국어를 하냐고 막 징징대고. 그래서 제가 너무 격하게 애가 반항을 할 때는 가방을 이렇게 조용히 사고, 가방 싸가지고 가방 딱 메고 문 밖으로 내보내요. 잘 가. 우리 학원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애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와요. 들어와서 주섬주섬 또 시키는 대로 해요. 그걸 2번을 그랬어요. 불과 6개월 사이에. 그래서 세 번째 정도 될 때는 제가 지난 8월이었어요. 작년 8월에. 또 애가 미치기 시작하길래 불렀어요. 이번엔 쫓아내는 대신에 네가 그렇게 구구를 하기 싫다면 네가 발전 안 했을 테니까 한번 발전 안 한 걸 한번 보자 하고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보자. 이건 제 마음 속으로 제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결과가 안 좋으면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얘가 초등학교 때 이게 정확도 100이 이 정도로 나왔어요. 초등학교 테스트를. 이제 중학교 문제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테스트를 30분 동안 딱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결과면 일단 제가 저사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쫓아내면 안 되는 아이가 된 거죠. 이 친구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아주 진중하게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너는 꿈이 뭐냐?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대학은 어디를 가고 싶냐? 인서울요. 아니, 너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왜 인서울이야? 스카이도 있는데. 스카이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 애들은 막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부터 너의 대학 꿈을 정해줄게. 너는 스카이에서 카이를 빼. 너의 대학의 기준은 서야 써. 그러니까 서가 뭐예요? 그래서 서울대. 에이, 서울대보다 그럼 높은 대학이 있어요. 그렇지. 의대. 의대는 서울대보다 다 높아. 그 다음에 네가 정말 컴퓨터공학이나 이런 쪽을 전공하고 싶으면 카이스트나 이런 대학도 아주 좋아. 연구대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출발이 서울대부터 출발하자. 그러고 지금 해주고 있어요. 애가 막 못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친구의 역량을 믿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그렇게 키워갈 것 같습니다. 역량이 되면 속도는 그다음부터는 언제든지 납니다. 근데 역량이 안 되면 아무리 속도를 붙여도 자기 있게 되지 않습니다. 역량이 중요하다. 그게 역량이 되는 아이들이 공부의 완전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님들이 고민하는 상당 부분들을 다 그냥 질문을 던져봤어요. 교재가 좋은 교재를 써야 되나? 좋은 학원을 가면 될까? 선생님 좋은 선생님 붙여주면 애들이 잘할까? 결과는 아닌 거죠. 아이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IQ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25%,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집중력, 네, 공부에 대한 집중력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의 집중력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게 어떤 방향이냐가 문제죠. 컴퓨터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그 집중력을 공부에 전환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와 의지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것만 우리가 해야 될 숙제인 것 중에 하나죠.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고. 유전은 아니고요. 유전이라고 한다면 서울대 출신의 부모님들 밑에 아이들은 다 서울대를 가고 의대를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의 학력과 상관없이 아이들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문제인가? 아이들은 암기만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구 자료입니다. 방송에도 나왔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결국 공부를 잘하는 것은 워킹 메모리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 워킹 메모리에 대해서는 스펀지 2.0, 좀 오래된 방송이긴 한데 공부 잘하는 법을 서울대병원하고 같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교수가 결국은 워킹 메모리다. 그래서 여기 참가한 사람들의 워킹 메모리 훈련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한 발전을 했습니다. 워킹 메모리는 자급 기억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의 전두엽에서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빠르게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말하면 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간 저장이에요. 그런데 이 램의 활동 영역이 아이들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는 역량으로 드러나는 것이 워킹 메모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훈련을 하면 키워집니다. 측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학원에서는 TQ 테스트를 통해서 워킹 메모리의 폭을 측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평범한 아이들은 보통 30에서 50 사이예요. 5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워킹 메모리가 굉장히 좋은 아이들입니다. 워킹 메모리가 100%가 되는 아이들을 흔히 포토 메모리라 그래요. 최근에 끝난 우영우 아시죠? 우영우는 기억하잖아요. 그런 게 포토 메모리예요.
워킹 메모리 100인 아이들은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다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워킹 메모리가 100이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영재는 아니니까 훈련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부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 능력이 워킹 메모리인데 이 워킹 메모리가 결핍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냥 드립다 암기만 하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이 반복될 때 중학교까지는 통해요. 하룻밤 반짝하고도 아이들이 그 암기력에 의해서 점수를 받아요. 왜? 분량이 작고 깊이가 얕으니까. 고등학교 가면 다 깨집니다. 특히나 사회, 역사, 과학 이 과목들은 아이들이 중학교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깊이와 난이도 때문에 완전히 멘붕이 옵니다. 고등학교 사회과학은. 워킹 메모리를 키우는 훈련으로 메타인지 훈련을 추천합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허준희 교수의 이야기로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노벨상에서는 수학에 관계된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저상이라는 수학상이 만들어졌고 매 4년에 한 번씩 40세 이하의 수학자들한테만 주는 상이니까 어찌 보면 노벨상보다 받기 어려울 수도 있죠.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허준희 교수라는 분이 필저상을 수상했습니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수학 연구를 하는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근데 이분만큼 뭐 뛰어나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레퍼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본인이 매일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어제 풀려고 했는데 안 풀렸고 오늘도 안 풀리고 여러 날을 고민했는데 자기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지만 안 풀린다. 근데 또 어느 날은 풀리는 거예요. 그럼 왜, 나 이 문제 풀 수 있네? 왜 풀렸지? 여기서 랜덤 커넥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쪽에 아이들의 두뇌 속에서는, 전두엽 속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자기 걸로 만드는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느슨한 아이들은 정보가 들어오면 그 아까 티스푼의 사례처럼 정보들이 다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자기 걸로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도 잘 안 되고. 근데 이게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기존에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얘네를 빨리 잡아먹어요. 자기 걸로 소화시키는 거죠.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영향 차이는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출의 문제예요. 표현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필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EBS 다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0.1% 상위 학생들하고 일반 학생들하고를 실험을 했는데 25개의 영어 단어를 줬어요. 1시간 동안 외우세요. 시험 볼 겁니다. 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네가 몇 문제 맞출 건지 한번 예측 점수를 한번 써봐. 그랬더니 예측 점수하고 실제 점수가 0.1% 상위권 학생들은 같았고 일반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심지어는 이 아이들이 얘네들보다 더 많은 문항을 맞추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알고 모르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10개 맞출 거야 그랬는데 실제로는 15개 맞춘 애도 있고 이 친구들은 내가 맞출 수 있는 문항의 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수학도 그랬습니다. 중3인데 한 학교에 중3 아이들 중에 선행을 했던 애들을 뽑았어요. 15명을. 그래서 너 어디까지 선행했냐니까 수학상하를 여러 번 했던 아이들. 그 중에 수학상에 20문제를 던져줬어요. 이번에는 문제를 풀기 전에 야, 너 문제만 보고 몇 개 맞출 건지 한번 적어봐. 적었어요. 3명만 자기가 맞추려고 했던 문항수와 똑같았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근데 그 3명이 그 학교에서 최상위권 아이들이었습니다.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지 못하는 문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김경일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인지심리학자가 있죠. 이분이 자기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혹은 인지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이 기본적인 것.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지식과 설명할 수 있는 지식 두 가지 지식으로 구분되는데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은 정확한 지식이고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지식이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아주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인슈타인은
당신이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프랑크 연구소 이런 데서는 이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설명하는 겁니다. 아주 혹자는 이 중에 어떤 사업가는 자기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플랜을 짰을 때 누구한테 먼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상의를 하느냐, 자기 방 청소하는 청소부한테 먼저 설명을 한대요. 앉혀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 청소부는 전문가가 아니죠? 근데 내가 준비한 사업 아이템을 잘 알아듣는다 그러면 난 이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EBS 0.1% 어쩌다 어른이라는 영상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서울대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공부 시간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학원 공부 시간 또 문제 푸는 시간 동일합니다. 비슷합니다. 평균 시간이. 근데 시험 기간이 아닐 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아이들은 상담하다 보면 상당수의 아이들이 학원도 다니고 가요도 하는데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바꾸거나 또 학원을 다니면서도 불안하죠. 스스로 공부하는 게 잘 안 되고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아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언제든지 점수가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파이만이라는 사람이 다시 궁금해졌어요. 왜? 이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물리학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파이만은 물리학을 포함해서 나머지 여러 분야 본인이 관심만 가지면 그걸 너무너무 쉽게 전문가가 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만 교수님한테 사람들이 막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전문 분야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은 쉽다.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그 책을 펴고 정리를 해라. 일단 빈 여백에 정리한 다음에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듯이 설명을 해본다. 설명을 해보면 막힌다. 막히는 부분을 찾아서 보완하고 다시 설명해서 정리하면 끝. 너무나 쉽게. 근데 이게 어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공부 못할 애들이 없죠. 이걸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학원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전에 성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한번 추상적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님들 성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첫 번째, 공부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두 번째, 공부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게 공부 역량이에요. 이 공부 역량은 사실은 잘 관심을 못 갖고 있죠. 우리 대부분이. 왜냐하면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도 학원을 바꾸든지 선생님을 바꾸든지 교재를 바꾸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한 1.5배나 2배 늘릴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학원이나 가회나 공부방을 통해서 받은 이 물리적인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역량이 안 된다 그러면 성적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올드스타디는 이 역량을 키우는 데 특화된 학원입니다. 역량이 키워지면 평생 가는 능력이 될 겁니다. 자, 강동구에서 명문대 합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으로 니네는 그러면 이게 해결해 줄 거냐. 올드스타디의 로고입니다. 이 로고에 스튜던츠를 붙여가지고 에이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학원의 학생들을. 에이스 학습법은 이렇게 파인만의 학습법을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메타인지 훈련법입니다. 올드스타디 학원은 이 동네 다른 학원에는 없는 샤우팅룸이라는 게 있어요. 강의실의 사방이 칠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구경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가 있고 아이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정리한 내용을 가서 거기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혼자 설명해도 되고 다른 친구랑 같이 보기도 하고. 재밌지 않더냐? 저희 뒤에 그걸 해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설명 듣는 거 앞으로 아마 이렇게 훈련받은 아이들은 다른 학원 못 다닐 겁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 본인이 직접 설명하고 본인이 직접 문제를 찾고 또 물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설명이 필요하죠. 그거는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틀렸던 부분, 해결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코치를 받는 거죠. 모든 거를 본인 스스로 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학원이니까 저희는 각 과목별 원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메타인지라는 용어는 개인한테 적용되는 거지만 우리가 학생들을 바라보는 원장의 메타인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현재의 수준과 학업 역량으로 한번 기준을 잡아서 이 아이가 만약에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공부했을 때 고등학교를 가면 내신이 몇 등급 정도 될 건가? 일반고 기준으로. 그 다음에 수능은 한 몇 등급 정도 받을 건가? 왜냐하면 우리 원장들은 전부 다 고3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입시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있거든요. 그걸 아이들한테 미리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백날 해봤자 얘는 3등급이고 4등급인 애들이 있어요. 저희 자료를 다 지금 받아놨으니까. 제가 이제 전체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 엄마들이 학원을 보낼 때는 최상위 등급을 기대할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를 요청을 했고 그 학습 로드맵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게 바로 에이스 학습법의 단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드스터디 학원에 아이들 예비고1 학생들을 보내주신다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는 고2가 끝나면 내보낼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왔던 그 고3 남학생 같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고3 때 성적 못 올립니다. 불가능해요. 그냥 열심히 하고 유지하는 것이지 성적을 올리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고2까지냐?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고1까지만 하고 내보낼 생각이에요. 고등학교를 가면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학원에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컨설팅을 통해서 도와줄 거예요. 고3이 되면 그냥 혼자 공부해야죠. 학교에서. 집에서. 그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는 키워주겠다는 거죠. 그 전에 1학년, 2학년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일단 4개월 동안 예비고1 100일의 기적인데요. 2002년 생각나는 게 있죠. 월드컵. 월드컵으로 전 나라가 들썩였던 그 2002년 11월 25일일 겁니다. 처음으로 제가 예비고1 90일반을 만들었어요. 이 동네에서.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아무것도 없는 요 시기에 아이들은 학교 시험도 없어졌고 고등학생들도 아니고 너무나 널널한 요 시기에 한번 빡세게 돌려보자. 그래서 만든 게 예비고1 90일반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기말고사가 11월 중순 이후에 끝났어요. 근데 이게 점점 땡겨져가지고 지금은 11월 5일 전에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100일반이 된 거죠. 이 100일반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신개조를 완전히 할 거예요. 생활 리듬까지 다 바꿀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를 4월 달에 보면 5월 달에 아이들의 개인 성적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줘요. 중간고사 성적표를 가지고는 수시 원서를 어느 대학에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3월 달에 보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통해서는 네가 수능으로 가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라인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앞에서 말씀드린 명일여고 정규 1등 한 아이한테는 엄마랑 아이랑 앉았을 때 너는 지금부터 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해. 학원 빠져도 괜찮아. 원장님들이 다 보충해 줄 거야. 1대1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기말고사 딱 끝나니까 명일여고 축제 준비를 시작해요. 그 학생회하고 동아리를 하니까 일주일 내내 학원을 못 나와요. 아이가. 그 어머니하고 상담할 때는 어머니가 좋아하셨는데 첫날에 바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일주일 내내 학원을 못 갈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학교 생활을.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 아이의 대학 입시는 학교에서 책임질 거라고. 학원은 성적 관리만 해주면 된다. 아까 학생부 보셨죠? 그 학원에서 써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도와줄 뿐이지 선생님들의 눈에 정확하게 비춰진 아이들의 모습이 기록되는데 전교 1등의 아이들의 학생부의 기록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얼마나 좋을 거고 얼마나 정확할 거냐는 그 아이의 성실함이 포함돼야 되거든요. 얘는 학교 생활이 우선인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3등급 안팎의 아이가 나오면 상담을 이렇게 하죠. 너는 지금부터 학교 활동을 전혀 하지 마. 네가 하는 학교 활동은 너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 등급을 먼저 올려야 돼. 아이들마다 기준이 다 다르게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올드스터디 에이스 아이들이 학원에 오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학원에 오면 먼저 핸드폰 반납을 해요. 출결 체크를 하고, 그리고 개인의 스케줄들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학습법을 통해서
쭉 미션들이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가 서울대 프로젝트 페이퍼를 제출하는 겁니다. 서울대 프로젝트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좀 이따가 이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의 미션을 해요. 샤우팅룸에 가서 정리했던 내용을 발표한 다음에 각 과목 선생님들, 학습 매니저들 앞에 가져와요. 그럼 본인이 연구가 끝난 그 페이퍼를 선생님들이나 제가 보면 아이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서 몇 가지 발문을 해요. 네가 이거 정리했는데 이참수가 뭐냐? 그럼 아이들은 말을 하겠죠. 그럼 아이가 발표하고 말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이고 이 아이 두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다 보이는 거죠. 몇 마디만 해보면. 발문 수업의 힘이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 시간 동안 쌤이 열심히 설명하면 이 아이가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시간 낭비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원장님들이 한 아이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고 선생님들은 언제 바쁘냐? 애들이 오기 전에 바쁜 거죠. 그리고 애들이 가고 나면 바쁜 거예요. 그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맞는 그 다음 스텝들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서울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허준호 교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교수님, 수학적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무엇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필드상을 받았으니까 세계적으로 인터뷰가 쇄도했죠.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말꼬리 읽기를 엄청 좋아했고 15세 때, 중2 때는 중2병에 걸려가지고 시를 많이 썼어요. 발간하지 않았지만 나 개인 시집을 많이 발간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배운 언어적인 역량이 수학 공부할 때 훈련의 토대가 됐다. 놀랍죠? 수학자가 언어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Q 테스트를 한 아이들은 그 다음 단계가 그 테스트 역량에 맞는 레벨로 독해력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독해력 훈련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훈련을 해서 지문이 사라지고 문제를 풀어요. 틀리면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는 노트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문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요약을 해요. 이때 지문의 길이는 수준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1500자다. 한 5단락이다. 그럼 한 단락이 300자 정도 됩니다. 이 300자를 한 40자 안팎으로 요약을 해요. 그리고 그 단락의 핵심 문구를 찾아요. 한 5자에서 10자 사이로. 그럼 1500자를 뭐 10자, 길게 10자까지는 안 나오는데 한 50자로의 핵심 문구로 다 파악을 하는 거죠. 자, 수능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문 하나를 보고 문제를 3문제 정도를 푸는데 지문으로 계속 눈이 왔다 갔다 한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지문을 한 번 읽으면서 정확하게 핵심 문구 파악하고 문제를 풀면서 핵심 문구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시간은 모자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꾸준히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어휘 훈련을 병행을 합니다. 서울대 프로젝트는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궁금했어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 근데 학교 생활을 관리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미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고민은 하다 보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모든 과목들의 내용을 다 필기를 해와라. 선생님의 눈을 보고 필기해라. 그럼 어떻게 되죠? 노트가 깔끔할 수가 없죠. 그래서 노트는 겹쳤어도 상관없다. 선생님 설명하시면 이렇게 적는 거죠. 다 적어, 일단. 그러고 나서 그 타임이 끝나면 저희가 준 이 스테이지에다가 요약을 합니다. 앞에서 온라인 그 독해력 훈련에서 보셨던 것처럼 노트 요약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요약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을 보시면 8시간 이내에는 애들이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겹쳐 써더라도. 그래서 한 페이지도 안 되는 3분의 2 정도 요약. 그리고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배웠다면 영어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를 애들이 파악할 수 있겠죠? 네가 문제를 한번 내봐. 이 내용에서. 그리고 혹은 모르는 걸 질문을 해봐. 답을 쓰죠. 그리고 뒷장으로 넘기면 뒷페이지에는 나만의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핵심 욕구를 정리하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한 다음에 마인드맵을 그리고 이것을 저희 학원에 제출하면 저희가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때 한번 저희가 아이들한테 직접 파일 모델을 만들어 본 겁니다. 전교 2등 했던 한영과 아이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험은 점수를 짜내야 돼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학원이죠, 우리 학원이.
저희는 1999년에 학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하고도 지금 이렇게 족보닷컴이 이투스 계열로 넘어갔거든요. 이쪽하고도 이제 가맹학원이 돼 있어서 모든 정보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가 학생이 오더라도 한 학교에 한 명이 오더라도 저희는 다 케어가 가능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성적을 어떻게 짜낼 거냐, 공부 계획서를 하는 거죠. D21 전략입니다. 어차피 시험은 닥쳐서 제일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3주 정도 빡세게 돌리면 성적을 내는 거는 학생들의 몫이다. 학원은 이 부분을 어떻게 지도할 거냐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 계획서까지 작성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